바로 아파르테이트입니다. 아파르테이트는 아프리칸서로 분리 또는 격리를 뜻하는 말로 백인과 흑인 그리고 그 외 유색인종, 즉 서로 다른 인종끼리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호인들을 우대해주기 위해 영국이 사실상 시작한 정책이었죠. 영국이 시작한 거였어요? 하여튼 피터십 잘 불러야 돼 진짜 오늘. 피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쨌든 뭐 교수님 그 아파르트헤이트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백인 거주 지역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통행법을 시행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차별 정책은 바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의 인구는 흑인 원주민이 약 68%, 백인이 약 21%, 그 외 유색 인종은 약 11%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에 따라 전체 인구 중 21%에 불과한 백인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원주민들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죠. 불공평해. 결국 이런 아파르테이트 정책으로 인해 남아프리카 연방은 영국인과 보호인,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34년부터 영국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영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러면 보호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네요? 그러게. 맞습니다. 그 결과 1948년 치러진 총선에서 보호인들로 이루어진 국민당이 더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죠. Our policy is one which is called by an Afrikaans word apartheid. It could just as easily and perhaps much better be described as a policy of good neighborliness. 그리고 국민당은 투표권이 있는 보호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더욱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투 자치법이었습니다. 반투? 이 정책은 흑인들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대규모 강제 이주시키는 것인데요. 야 너무한다. 저거 어떻게 해? 아. 이때 흑인들을 이주시키는 지역을 반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 근데 뭐 한 곳에 밀집돼 있는 게 퍼져 있네. 예, 반투스탄은 남아공 전체 영토에 비하면 13%에 불과했죠. 아이고. 그런데 이곳에 남아프리카 연방에 사는 흑인 원주민 전체 인구 중 무려 3분의 2를 여기에 다 몰아넣었는데요. 뭐야 가지고.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갑작스럽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이 흑인 원주민들은 보호인들이 반투스탄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냥 간 거예요? 네, 처음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의 한 가지 제안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요. 제안? 네, 바로 반투스탄을 흑인 원주민들의 독립된 지역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네, 이 정책에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독립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아프리카 연방의 국민이 아니겠죠. 남이죠 남. 그러니까요. 케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으로서 받을 교육과 복지, 의료 등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원주민들 입장에선 원래 자기 나라였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황당하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이렇게 반투스탄과의 경계 지역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반투스탄의 흑인들을 외국인 노동자 취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했죠. 너무 화나요. 힘이 없잖아. 이렇게 반투스탄은 물과 전기, 교육과
의료 혜택 등에서 제외된 빈민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흑인들은 그냥 무조건 전부 다 반투스탄으로 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미처 이제 이주시키지 못한 흑인들은 도시 인근 지역에 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의 슬럼가처럼 됐겠죠. 슬럼가 그렇습니다. 됐겠죠. 보호인들이 저쪽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흑인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극빈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부모에게 버림받은 흑인 아이들이 급증했는데요. 버림받았다고? 그냥 길에서 자고 있는 건가요? 이 고아가 된 흑인 어린이들은 이 공원이나 폐차장, 심지어 배수관 등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휴, 애들이 무슨 죄야. 이 사진은 기차역 앞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와. 왼쪽에는 이 비백인들 전역, 영어로는 비유럽인 전역 이렇게 쓰여 있죠. 그냥 계단조차 분리가 돼 있었다고요? 네. 이 밖에도 버스, 구급차, 도서관, 해변 등 모든 시설에 흑인 전용과 백인 전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이제 백인만 앉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 그래서 흑인은 저 바닥에 앉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치사하네. 저는 저 어렸을 때도 그거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마트 이런 데 가서 계산할 때는 백인들이 이쪽 가고 흑인들이 이쪽 가고 화장실도 그래요. 아니 앤디 씨 어렸을 때도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꽤 저 최근까지 있었던 거네요? 되게 최근 나왔던 일이에요. 예. 게다가 아파르테이트 정책 하에서는 흑인과 이 백인의 결혼은 물론 성관계까지 금지되었는데요. 예?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심각하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들마저 강제로 이혼을 어머. 시켰습니다. 에이, 그 정도? 무슨 말이 마음이- 되나. 진짜요? 네, 너무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흑백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그 자체가 흑인하고 백인하고 사이에 나오면은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남아공 출신인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범죄 덩어리다. 그래서 born a crime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남아프리카 연방은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뭐 다이아몬드 때문인가요? 예, 이 풍부한 이 광물 자원을 눈여겨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의 이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죠. 덕분에 남아공은 196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백인 이민자들은 연간 약 25만 명 가까이 늘어날 만큼 부와 권위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겠다. 반면 흑인들은 이런 경제 성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며 또 백인과의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아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연방 흑인들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등장하시나요? 네, 바로 남아공 흑인 해방운동의 상징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아기 때 아기 때 사진이네. 진짜 귀여웠네. 아 개구쟁인데. 네, 이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시골 마을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년생. 네. 당시 그는 족장의 아들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흑인 전용으로 제공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아마 자신이 법을 전공한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흑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를 꿈꿨나 봐요. 네, 그래서 만델라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952년 34살이 되던 해에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최초로 흑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최초는 항상 힘들잖아요.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이 만델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도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매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증명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거나 심지어 만델라를 재판장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 1960년 이 변호사로서 흑인들을 위해 이렇게 묵묵히 활동해오던 만델라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 연방 역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진 샤퍼빌 학살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아파르테이트 이 정책 때문에 어딜 가든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불신검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걸음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두고 왔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경찰서에 연행되고 폭행당하게 됐죠. 이처럼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1960년 3월 샤퍼빌의 흑인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서 신분증을 태우며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니 경찰들에게 자신들을 잡아가라며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처음에는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2만 명까지 확대되자 결국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진압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압 지휘, 발포를 강압적으로 했어요. 하는구나, 진압을. 이 백인 경찰들은 흑인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발포하거나 곤봉을 휘두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책하에서 흑인은 아예 시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69명의 사망자와 약 18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텐데. 아파르테이트 및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하기 위해 평등을 바탕으로 인종 조화를 이루는 조치를 시작할 것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에 촉구합니다. 아파르테이트를 빨리 폐지하라는 거네요.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그 남아프리카 연방 정부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했나요? 네,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의 이런 압박 속에서도 남아프리카 연방정부는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정부의 총리였던 헨드리 페르브루트는 우리는 화강한 벽처럼 버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걸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정책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찝찝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었으니 책임감도 좀 느껴졌을 거고.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도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가 되자 인권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남아프리카 연방의 그 아파르테이트를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아프리카 연방은 이에 대응해 1961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 남아공 역사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이렇게 남아공이 국제사회와 적대하고 아파르테이트를 고수하자 누구보다도 분노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앞서 설명드린 넬슨 만델라 씨. 만델라. 네, 넬슨 만델라. 맞습니다. 만델라는 고심 끝에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네. 바로 흑인들과 함께 무장 투쟁에 앞장섰는데요. 이에 그는 1962년 44살의 나이에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뜻의 무장 조직을 설립합니다. 아, 단체를 만들었구나. 이 무장 조직, 이 은코토의 시즈회가 만들어지자 만델라는 펜 대신 총을 들고 직접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을 돌면서 총기, 박격포, 지뢰 등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또 당시 무장투쟁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만델라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수동적 저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폭력은 헛된 전략이며 그걸로는 백인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폭력은 아파르테이트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살벌한데요? 네, 그렇죠. 이처럼 이 결연한 의지를 다진 만델라는 자신이 이끄는 민족의 창과 함께 남아공의 주요 시설들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발전소와 송전탑, 관청 등의 폭탄들을 터뜨렸죠. 그러자 남아공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흑인 시위대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남아공 백인 정부는 민족의 창을 테러 조직으로 규명하고 그들의 수장인 넬슨 만델라는 1급 수배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지금 넬슨 만델라가 무장 조직을 이끌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된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델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남아공 연방정부에 체포되고 맙니다. 네, 그 이후 기은 재판 끝에 1964년 당시 46살이었던 만델라는 국가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로벤섬에 수감됩니다. 진짜 외딴 섬이네. 네, 이 로벤섬은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떨어진 망망대해 있는 섬으로 주변 파도가 험해서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파르테이트에 저항하던 흑인들이나 정치범들이 대다수 갇혀 있었는데요. 만델라는 이곳에서 작은 창문과 초라한 침구만 있는 비좁은 방에서 지냈죠. 저 실제로 가봤었어요. 왜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은 뮤지엄으로 바뀌었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넬슨 만델라 있는 그 감옥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 기자님 만델라의 감옥 생활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는데 만델라가 백인 간수들한테 이제 멍청한 껌둥이, 원숭이 새끼 이런 인종 차별적인 그런 욕설을 또 들었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간수들이 흑인 수감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 앞에서 이제 소변을 본다거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만델라 역시 흑인 해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데요. 이를 위해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편지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아파르테이트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이렇게 그의 이런 노력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1980년 서양의 한 언론인이 만델라를 해방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옥중 편지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만델라 석방 캠페인을 여는데요. 그 결과 만델라는 1983년 유네스코에서 주는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상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요? 네. 와, 감옥에서 상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동안에도 흑인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 당시 아파르테이트 철폐를 외치는 흑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70, 80년대 같은 느낌이? 어떡해. 아, 너무해. 야, 이러면은 시위도 본격화될 것 같아. We have the very strong feeling that they are here to kill us. 그러니까. 진짜. 수감 생활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방시켜라고. 그치, 만델라를 위해 또 싸우는 거죠. The freedom-loving people of this our tragic land, in the full confidence that you will carry on the struggle for freedom.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진짜 큰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와.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 만델라는 더 이상 무장 조직의 수장이 아닌 남아공 흑인 해방의 지도자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게